안녕하세요. 최근 한국 원달러 환율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어느덧 1470원을 다시 돌파했다가 내려오면서 위기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 정도 환율 수준은 작년에 계엄령 사태가 있었을 때 그때와 비슷한 환율 수준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환율이 국가적 위기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면 우리는 외환 보유액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고환율 방어하려고 외환 보유액이 사라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외환 보유액 전체 그래프 추이를 보면 2021년 10월에 고점을 찍고 그 이후에 장기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몇 년째 하락인지 모르겠고요. 하지만 이상하게 최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기가 막히게 5개월 연속 증가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권이 바뀌자마자 갑자기 한국 경제가 살아났는지 외환 보유액이 급등을 하나요? 정말 신기한데요. 렛츠고! 현재 10월 말 외환 보유액을 보시면 68억 달러가 증가하면서 4,288억 달러입니다. 증가한 이유를 보시면 운영 수익 증가와 외화 외평채 신규 발행 등에 주로 기인했다가 나와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고 구성도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핵심으로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한미 금리차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적자 국채 발행하고 있고 환율이 최근 1470원까지 재돌파가 나왔었는데요. 그리고 이창용 하는 총재는 이제 대놓고 외국 TV와 인터뷰에서 금리 인하한다는 뉘앙스를 얘기하고 이런 와중에 외환 보유액이 68억 달러가 늘었다고요? 한번 알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예치금을 보시면 74억 달러가 늘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가증권은 약 5억 달러가 줄었는데 오히려 예치금이 74억 달러가 늘어났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금으로 돈을 맡겨뒀다는 건데 약 5억 달러 정도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 차이만큼 68억 달러가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는 건데 여전히 68억 달러 외환 보유액이 늘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고 기뻐할 일은 분명히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부의 숫자 놀이는 조금 했었는데 2024년 12월에도 똑같이 했었습니다. 작년 12월 외환 보유고를 잠깐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예치금이 60억 달러가 늘었는 걸 볼 수 있는데 유가증권이 57억 달러가 줄었는데 오히려 예치금이 60억 달러가 늘어났다. 은행들이 한국은행에 예치금으로 돈을 맡겨뒀다는 겁니다. 거의 57억 달러. 작년 12월에 외환 보유액이 2억 달러가 늘어났다고 했지만 사실상 57억 달러가 녹았다는 거고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8조가 녹았다는 겁니다. 장부의 이런 숫자 놀이로 표면적인 착시 효과를 일으켰고요. 그럼 작년 12월에도 사실상 외환 보유액은 줄었지만 지금 10월 달과 다른 점은 뭐냐? 바로 외평채 신규 발행입니다. 최근에 외평채 발행을 언제 했나 한번 생각해 보면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11억 달러가 증가했을 때도 외평채 신규 발행으로 인해서 그 대금이 7월에 납입되면서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가증권이 오히려 많이 증가한 걸로 봐서 한국은행이 예치금으로 있던 자금을 매도 또는 전환해서 유가증권을 추가 매수한 것으로 보이고요. 10월 말 외평채 발행에서 예치금이 크게 늘어났고 유가증권이 소폭 감소한 점을 보면 발행액 대부분이 예치금으로 들어왔고 일부가 기존 운용으로 재배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평채가 뭐냐? 외국 환평형기금 채권입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에서 외화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쉽게 말해서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에게 외화를 빌리는 것이고요. 정부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돈 좀 빌려줘 대신 이자 줄게 하고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7월 말 외환 보유액이 늘어났을 때도 6월 말에 14억 유로 규모의 외평채를 발행했는데 환화로 약 2조 원이 넘었습니다. 이 돈이 실제로 한국 정부 계좌에 7월에 입금되면서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그만큼 늘어난 거고요. 외평채는 일종의 국채이기 때문에 정해진 만기일에 반드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는 3년물과 7년물로 발행을 했고 표면 금리는 2%대입니다. 어쨌든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10월 23일에 발행한 외평채를 한번 보시면 달러와 엔화를 합쳐서 17억 불 규모입니다. 이 역시 한국 돈으로 약 2조 원 규모고요. 결국 이번 외환 보유액도 외평채 발행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만기 일자를 보시면 5년물 또 있고 2년물, 3년물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표면 금리도 1%대도 있고 3%대도 있고요. 어쨌든 외평채 발행으로 외환 보유액이 늘어난 건 확실하고 지금 원화가 상당히 약세니까 갚을 시기가 만약 되었을 때 그때도 원화가 약세면 원화 부담이 상당히 증가하는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외평채 발행으로 인해서 외환 보유액이 무조건 늘어났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갚아야 할 빚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 평가를 바탕으로 아주 낮은 가산금리로 발행했다. 1%대면 아주 낮은 금리가 맞고요. 그리고 사상 최초로 올해 한 해에 달러화, 유로화, 엔화 모두 발행하면서 한국의 국가 신인도가 아직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증명이 되었고요. 이런 모습은 정말 아주 칭찬할 만하고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시장 불안 그리고 환율 급등 상황에서 즉시 개입할 수 있는 현금이 늘어났다는 점은 아주 좋고요. 그리고 고환율 상황에서 달러와 엔화 확보는 금융시장 안정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달러, 엔화, 유로화 모두 발행에 성공하면서 국가 신인도 측면에서도 아주 플러스적인 요인입니다. 한국 경제가 외국이 바라보기에 아직 안정적이라는 뜻이고요. 하지만 부정적인 면도 존재합니다. 외평채는 결국 외화 부채입니다. 빚이기 때문에 만기 상환 시에 원금과 이자를 지급해야 하고요. 달러와 엔화 등 외화 표시 채권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하게 되면 원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원화 약세가 지속되면 상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실제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늘어날 수 있고요. 하지만 그 부담이 늘어난다고 해도 지금 정부 인사들은 그때 되면 외평채를 발행한 정권이 아니기 때문에 또다시 약 2030년이 되면 그 당시 만약 상황이 안 좋아졌다. 그러면 2025년 현재의 정권 인사들을 비난하겠죠. 어쨌든 외평채 발행 자체가 시장에 재정이 부족하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여지고요. 단기 유동성 확보에는 유리하지만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만약에 기타 통화 가치 하락 등으로 포트폴리오가 변하게 되면 외환 보유액도 다시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결국 5년 뒤 그리고 3년 뒤 갚아야 할 시기가 다가왔을 때 원화 가치가 지금보다 더 급락하면 외화부채 상환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밖에 없으니 악수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노력으로 인해서 현재 외환 보유액 규모는 세계 9위 수준입니다. 7월 말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에 9위 탈환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다시 회복했습니다. 3월 말에 세계 9위에서 10위로 밀렸었고 이제 다시 9위를 탈환한 거죠. 독일은 10위에서 8위로 두 단계 올라서서 순위를 유지 중이었는데 다시 또 7위까지 올라갔습니다. 독일 외환 보유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게 금이라서 그렇습니다. 한국 금 보유량은 104톤으로 10년 이상 변화가 없는 거 아시죠? 예상치 못한 큰 위기가 왔을 때 해지 수단, 즉 방어 수단인데 외환 보유액은 유지하고 있어도 금 자산이 늘지 않으니 위기가 오면 조금 위험합니다. 부동산만 부양하다가 다른 문제 터지는 것은 적자 국채 발행, 그리고 외평채 발행, 계속 빛으로 돌려막기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외환 보유액 순위는 글로벌 신용도와 외평채 이자율, 그리고 국가 위기 대응력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고요. 다시 세계 9위로 회복한 건 정말 고무적이고 저도 기쁩니다만 한국 경제가 제조업이 잘 돼서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서 늘어난 게 아니란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현재까지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Why